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7번째 피해자가 안기순 씨였어요. 이 사건 이후에 14개월 동안 1년 넘게 공식적으로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멈췄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심을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점차 일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여전히 밤에 외출하는 거는 다시 무서워했죠. 그게 사실이니까요. 밤에는 외출을 안 하긴 했었지만 점차 일상적으로 돌아가고 우범지대 그리고 인적이 없는 야산과 들판에는 경찰들의 순찰이 밤마다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차 범죄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려고 할 때쯤 1990년 11월 15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다시 발생하게 되고요. 이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죠. 살인의 추억의 소재가 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화성군 태안읍 능리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에 살고 있던 당시에 14살이에요. 중학교 1학년 김미정 양인데요. 이날 이제 가족의 생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같이 가족이 모여서 생일 축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집에서는 음식을 하고 있었고 이제 김미정 양이 돌아오면은 같이 가족들이 생일 축하를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김미정 양 생일이 아니라 가족 생일이에요. 음식을 다 차려놓고 가족들이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밤 9시가 넘어도 김미정 양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자 가족들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밤 8시가 넘자 학교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했었고요. 학교나 경찰에 가출 신고도 했고요. 연락을 막 했습니다. 가족들은 9시가 넘었고요. 불안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김미정 양 아버지는 인천에 사는 동생을 부릅니다. 빨리 와달라. 딸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김미정 양의 친척들이 자정이 넘어서 김미정 양의 집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우리가 실종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라고 말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밤중이니까 전경들을 동원해서 수색을 할 수가 없어요. 밤이니까. 그래서 경찰 대신 이제 김미정 양의 가족이란 친척들이 능리 주변을 뒤지면서 김미정 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11월 16일 아침이 될 때까지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이 지역이에요. 그러자 김미정 양의 삼촌에 의해서 야산에서 하얀 속바지와 상체에 교복이 덮인 채 죽어있는 김미정 양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사진들보다 조금 더 적나라합니다. 이 야산이 발견된 야산이 초소가 있어요. 경찰 초소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범죄 사건이 계속 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낮에는 철수하지만 밤에는 경찰들이 항상 이렇게 초소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순찰을 위해서, 주변을 이제 치안을 위해서. 근데 또 불구하고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경찰들도 큰 충격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시신이 양손이랑 양쪽 발이 전부 이제 스타킹으로 묶여 있었고요. 입에는 상의 속옷을 벗겨서 브래지어를 벗겨서 재갈을 물렸고, 그리고 사인은 스타킹과 블라우스로 인한 교살, 마찬가지로 목을 졸렸습니다. 그래서 사망했습니다. 상체는 옷이 벗겨져 있어요. 그런 상태였고, 하체는 흰색 속바지가 입혀져 있었대요. 그리고 스커트와 교복은 벗겨졌고 시체에 덮여 있었답니다. 옷을 벗겨서 시체를 덮었던 거죠. 자, 경찰과 급과수 요원들이 투입돼서 증거물을 찾게 되었고요. 다행히도 근처에 채모를 한 40여 개를 수거할 수 있었대요. 그 중 하나가 흰색이었대요. 흰색 머리카락이었던 거죠. 상의랑 양말에서 정액도 검출됐습니다. 성폭행했던 거죠. 그리고 B형으로 혈액형이 확인됐습니다. 동일 범일 수가 있는 거죠. 앞에 사건들과. 다음날 시행된 부검에서요, 시신이 가슴에 칼로 이제 난자당한 상처가 여러 곳에 있었고, 질 내부에 수저,
볼펜을 삽입한 흔적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새끼는 진짜 악마다. 부검을 하면서 이제 정확한 피해자의 시간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위에 들어있는 음식물을 분석하는 거예요. 위장 안에 이제 소화되지 않은 잡채가 발견이 되었어요. 이 잡채가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살해되기 2시간 전에 잡채를 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당시 가족 중에 이제 11월 15일에 생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제 생일상을 음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잡채를 먹고 점심에도 잡채를 도시락으로 싸가서 친구들이랑 먹었었대요. 근데 이 음식이 소화되기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저녁 7시에 먹은 걸로 판명이 되는 거죠. 근데 지변 탐문 수사에도 이런 것들을 밝혀내지 못해요. 그래서 경찰이랑 국가수 부검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질책도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물이든지 일단 뱃속에 들어가면은 위산이 강력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2시간 안에 전부 소화가 됩니다. 근데 피해자는 어디선가 잡채를 먹은 게 확실한 거죠. 살해 2시간 전에, 2시간 이내에 잡채를 먹고 살해당했던 거죠. 근데 어디서 먹었냐는 거지, 잡채를 대체. 이러한 겁니다.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어요. 이 범행의 수법이나 이 사이코 같은 행각들을 봤을 때 김미정 양을 납치한 후에 성폭행 강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지품을 뒤지던 중에 이제 도시락을 발견했던 거고, 열었겠죠. 혹시 잡채가 남아 있을 수도 있고요. 숟가락 이런 포크 이런 것들을 이제 질에 삽입했었으니까, 밝혀졌으니까 잡채가 있길래 이거를 먹이지 않았나? 이런 좀 사이코 짓을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 유류품인데요. 주변에 이제 예전보다 더 많았던 유류품이 있었고 시신이 일찍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거가 쉬웠어요. 여러가지 검사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도시락에는 식별 가능한 지문까지 채취가 되었습니다. 범인의 걸로 추정되는. 그래서 만약에 범인이 검거되면은 증거로 대조할 수가 있어요. 유력한 증거죠. 상당히 완벽한 증거가 발견됐던 겁니다. 부검하니까 혈액형이 B형이라고 밝혀졌는데 수거한 모발, 유전자 조사까지 마쳤기 때문에 경찰은 조금만 수사하다가 유전자 대조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겠다 희망을 품었지만 광범위하게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를 했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차 사건에는요, 범인을 아는 제보자가 존재했어요. 피해자인 이 김양의 삼촌인 김명기 씨의 앞으로 사건의 개요가 적혀있는, 상세하게 적혀있었다 그래요. 3장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는 부산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있었고요. 부산에서 보낸 거죠. 편지의 주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좀 요약하자면은, 첫 번째, 범인은 피해자 김모양의 동네와 가까운 공장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나이가 10대에서 30대 사이일 것이다. 세 번째는 사정상 내 이름은 밝히지 못한다. 하지만 수사에 참고하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삼촌 김명기 씨가. 근데 부산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내 집을 알았지? 부산에 아는 사람이 없을 텐데 어떻게 우리 집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었지? 하는 생각이 있었고, 편지 필적도 처음 보는 거였고요. 생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편지 쓴 사람이 김명기 씨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범행 장소도 알고 있었고, 범행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는 걸로 봐서 편지를 보낸 사람이 범인 아니면은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수사를 했지만 성과를 역시 내지 못했습니다. 화상 연쇄살인 사건의 10번째
사건은요, 김미정 양의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난 1991년 4월 4일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요. 화성군 태안읍에서 좀 멀리 떨어진 동탄면 반송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야산에서 권순상 할머니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피해자 권순상 할머님이시고요. 당시 피해당했을 때 나이가 연세가 69살이셨습니다. 할머니 시신이 발견되면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수사 본부를 다시 경악하게 만들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자, 이 지도를 좀 보실까요? 이거 화성시에서 일어난 이 앞에 있었던 9건의 범죄 사건을 표시해 놓은 지도입니다. 빨간 글씨가 전부 사건이 일어났던, 시신이 발견되었던 위치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시신 발견 근처에 경찰서들이 굉장히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경찰이라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개의치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수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경찰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이 경찰서 주변이라는 거 그렇지만 2차 사건이었던 박현숙 양 사건으로 수사력이 이제 태안읍 일대에 집중되었을 때인데, 정남면 관악리 이계숙 양 사건으로 태안읍에서 20km나 떨어진 정남면에서 다시 수사본부에서 1km도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진안리에서 박은주 씨 사건이 있었고요. 경찰 초소가 눈앞에 있고 밤이면 순찰도 하는 오솔길의 야산에서 김미정 양, 태안읍에서 멀리 떨어진 동탄면 반송리 진입로의 야산에서 범인이 나타나고요. 상당히 신출귀몰하죠.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권순상 할머님 이번 피해자 10번째 피해자 사건은 당일 4월 3일 수원시에 사는 큰딸 집에 가셨다가 저녁 6시 반쯤에 집을 나왔대요. 딸의 집을 나서서 8시쯤에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시게 됐답니다. 9시경에 동탄면 오산리에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내려서 반송리에 있는 집을 향해서 가던 중이었답니다. 반송리 진입로고요. 당시 진입로고, 걸어서 200m 앞까지, 집 앞 200m까지 갔을 때 야산에서 범인에게 납치되게 되었습니다. 시신 발견은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소 밭둑을 이 주변을 걸어서 올라가던 당시에 주변에 공사가 좀 있었나봐요. 중장비 운전기사에게 발견이 되었는데요. 권순상 할머니의 목은 검은색 천으로 감겨 있었고, 다른 사건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입에 재갈은 물려져 있지 않았지만 강간의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손이 결박돼 있지도 않았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 범인이 상당히 이 방식의 범행에 자신감이 좀 붙어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똑같이 하던 결박 수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노인이라서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체는 내일만 입혀져 있었대요. 내복만 입혀져 있었는데, 7차 사건의 피해자였던 안기순 씨 때처럼 질 내부에 할머니의 양말을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유류품을 수거를 했고요. 국과수에서 감정을 다시 하게 됐어요. 질에 삽입되었던 양말에서는 정액이랑 같이 검출이 되었는데 분석 결과가 역시 B형이었어요. 그리고 지문까지 같이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권순상 할머니가 살해된 곳이요, 집 앞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야산이었는데, 살해 방법이나 시신 유기 방법이 기존의 사건이랑 약간 달라서 형사 일부는 모방 범죄라고 생각하기도 한데요. 그 당시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액형으로 봤을 때 B형이기 때문에 연쇄살인에 포함되지 않을까, 아마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광범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지만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이번 10차 사건을 마지막으로 화성 지역에서 더 이상 강간 살해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9건의 범행,
8차는 검거가 되었으니까요. 9건의 범행에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로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죠. 몇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격자랑 몽타주가 있는데도 검거하지를 못했고요. 다시 범죄가 발생했다는 거죠. 목격자가 전혀 없었던 사건이었고 7차에서 이제 이 몽타주가 생긴 건데 버스 운전기사 안내원이 처음으로 목격했다고 했었죠. 아까 사건 당일 오후 10시에 이제 터미널 출발해서 수원 방면으로 10분쯤 가다 보니 24세에서 27세 가량의 남자가 정류장도 아닌 곳에서 손을 흔들어서 버스를 세우고 탔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버스를 세운 곳은 피해자가 발견된 시점에서 400m 정도 떨어진 지점이었대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닐까 유력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는 이 남자가 무릎까지 물에 젖어 있었대요. 비 오는 날이었나봐요. 운전석 맞은편 앞자리에 앉아 있었답니다. 운전석 맞은편 앞자리면은 타자 앞문을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의자죠. 바로 앞에. 거기 앉아서 운전기사에게 라이터를 빌려서 담배를 피웠다 라고 진술을 했네요. 안내원이 아니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몽타주를 작성하게 됐던 거고요. 현상금을 당시 500만원에 수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한 거죠. 7차 이후에 범행을 했을 거면은 8차는 빼고 9차, 10차 때는 범인이 자기 몽타주 전단을 봤을 거예요.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인을 계속해서 저질렀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살해당한 여성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넓다는 얘기예요. 가장 처음 살해를 당했던 이완임 할머니가 70을 넘긴 할머니이셨고요. 14살의 중학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죠. 그래서 범행 대상의 연령층이 상당히 지나칠 정도로 넓었어요. 안 가리고, 여자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했던 거죠. 단순히 성폭행을 목적으로 했다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강간 흔적이 없었던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런 점도 좀 특이한 점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실 범인을 잡지는 못했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단서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범행이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증거가 하나씩만 발견돼도 10개예요. 사실은 범인이 경우는 달랐지만 많은 사건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발견한 단서들이 이래요. 1차는 없습니다. 1차는 없었고 2차 현장에서 정액, 담배꽁초 6가닥의 머리카락, 3차 현장에서 머리카락, 정액 발견했고요. 4차 현장 발자국, 정액이 묻은 손수건, 5차 현장에서 정액, 6차 현장 정액이 묻은 상의, 겉옷, 7차 현장 채모와 정액 발견했고요. 9차 현장 머리카락과 정액, 10차 현장에서도 정액이 발견되었어요. 8차는 잡힌 범인이니까 빼고 1차부터 10차까지 한 차례 빼고는 전부 정액이 발견되었어요. 그쵸? 전부 성폭행이었었고 1차는 성폭행은 아니었었고요. 근데 당시에 과학수사가 기준이 혈액형을 겨우 알아내는 게 전부였고요. 당시 시대가 시대인 탓에 사실 용의자들을, 그러니까 아직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입증되지 않은 범인이지 않을까 싶은 사람들을 용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조건 범인으로, 진범으로 간주해서 폭행, 고문, 감금, 거짓 자백들을 강요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수사력을 발휘하지 못했었고요. 수사 초기에는 이게 간첩의 소행이다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래서 공안경찰이었던 우리가 알고 있죠. 고문 전문 형사 이근한을 파견하기도 했었습니다. 지역에. 어쨌든 당시에 형사들의 수사 기법, 그리고 부검 기술, 수사력 자체가 상당히 낙후된 수사 기술이었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요즘에 있는 사건이었으면 무조건 잡았을 겁니다. 당시의 수사력으로는 잡지 못했었다라고 보여지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리를 잠깐 해봤는데요. 이게 경찰의 수사 내용에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다 수사를 전부 공개하진 않으니까, 언론에.
제가 이 화성 연쇄 사건 일지를 보고 대충의 수사를 한번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름의 추리를 해봤는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사건은 5년간 있었던 강간살해 사건이고요. 공통점은요, 주로 봄, 가을에 나타납니다. 범행 방식이 이제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여성을 납치해서 강간살해하는 방식인데, 겨울은 그러면은 적합한 때가 아니죠. 왜냐면 숨어 있기 힘들잖아요. 겨울이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여름이 가장 좋지 않나요? 뭐 옷차림이나 그렇고, 여성들의 옷차림이나 뭐 자기도 편리하기도 하고요. 활동하기 편하고, 뭐 여러모로 씻고 편하기도 해요. 온도상, 계절의 문제가.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 7, 8월에는 범죄가 한 건도 없어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이런 패턴은요, 패턴으로 봤을 때 접근을 하자면은, 범인은 직업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백수가 아니라 특정 직업이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져요. 직업적인 패턴이 88년 9월부터 90년 11월까지의 범행이 없어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88년 9월부터 7차죠. 90년 11월까지의 범행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봐서요, 군인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당시의 경찰 조사나 지금 검색을 해보면요, 현재 남아있는 인터넷 기사를 봐도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대상을 군인으로 지목했던 적이 없어요. 그런 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를. 그래서 당시에 군인들이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은 군인이기 때문에 잡히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가설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이거 보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7차 사건과 8차 사건 사이에요, 26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당시 군복무가 30개월인 걸 감안했을 때 6차 사건 직후에서 9차 사건의 직전까지 사건이 정확히 3년 6개월이거든요. 뭐 물론 며칠의 오차 기간이 있겠지만 대강 이 기간이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추측이니까요. 군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게 상당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대 시기까지, 입대 시기까지도 알 수가 있어요. 7차 사건이 단서가 되죠. 7차 사건이 88년 9월 7일이네요. 이걸 감안해보면은 범인이 일병 휴가를 나왔을 때가 7차 범행을 했다라는 결론이 도달할 수가 있어요. 범인의 입대일이 1987년 2월, 그러니까 5차 사건이 끝나고 나서, 빨라봐야 1월달 범행을 하자마자, 5차 사건이 끝나자마자 입대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요, 87년 5차 사건을 잘 보세요. 87년 1월 10일이죠. 6차 사건이 5월이에요. 같은 해 5월. 4개월의 간격이 있죠. 1월달에 범행을 마치자마자 군대에 갔으면요, 100일 휴가를 나올 수 있는 기간입니다. 5월달이. 그리고 100일 휴가 끝나고 다시 군대에 복귀하죠. 그리고 6개월 후에, 6, 7개월 후에 1급으로, 일병으로 진급을 해서요, 일병 휴가를 나왔을 수가 있어요. 이게 9월달쯤이 맞습니다. 맞아 떨어지죠. 이렇게 생각하면. 그쵸? 그래서 9월달에 두 번의 사건을 저지른 뒤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한동안 아마 전역 기간까지는 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휴가 때 나와서도.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휴가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군대 내에서 뭔가 사고를 저질렀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휴가를 가지 못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87년도 1월 10일 5차 사건을 직후로 군대를 갔다라는 게 상당히 기간이 맞아 떨어져요. 그쵸? 군대를 보통 평균적으로 21살에 간다라고 쳐보면은, 87년도에 21살이면은 86년도엔 20살 내지는 19살입니다. 첫 범행, 1차 범행 1986년 9월 15일 때 첫 범행 시 나이가 19세에서 20세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이면은 아마 50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 생각이 맞으면요.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그래서 아마 범인이 1987년 2월에서 2월 사이에 군입대한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전말 모든 범행들의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피해자들의 이름과 날짜, 장소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범인을 잡아도 법적으로 국가에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증거품들이. 왜냐하면 공소시효가 전부 만료되었고 이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제는 범죄자가 나타나도 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건을 더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건들을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